네, 전선생님 1급 강사 차지원이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회계 정리에 이어서 그 두 번째 회계 순환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었던 거래와 회계상 거래는 어떤 차이점이 있고 그 회계상 거래를 분계를 어떻게 하며 전기를 어떻게 하며 총계정 원장에 기입을 한 다음에 시산표, 마지막으로는 결산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시고 전산세무, 회계세무를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죠. 일단은 우리 그 첫 번째로서 거래라고 하는 것은 회계상 거래는 어떠한 정의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보시면은 자산부채 자본의 변동 혹은 수익 비용의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그 경제적 사건들을 회계상 거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래하고는 약간 차이점이 있어요.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 사장님이 거래처에 방문을 해가지고 우리 제품 10,000개 판매하기로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거래를 성사를 시켰습니다. 거래를 성사시켰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래라고 하는 거 회계적 거래와 동일한 표현일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와 같이 10만 개 판매하기로 계약을 했고 계약서를 작성했지만은 그만으로 우리의 무슨 수익이 증가했나요? 우리가 상품 매출, 제품 매출이라고 잡을 수 있나요? 그리고 상품, 제품이 지금 거래처에게 소유권이 이전이 됐나요? 인도가 되었나요? 그런 과정 하나도 없었죠. 따라서 자산부채 자본의 변동, 이와 같이 자산이 감소하지도 않았고 수익이 발생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단순히 거래를 성사시킨 것만으로는 회계적 거래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즉, 회계적 거래라고 하면은 이와 같이 자산의 변동이 있던가 아니면은 자산의 변동이 있고 금액을 확정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가지고 이것을 회계적 거래라고 부를 수 있는지 여부가 갈립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자산의 변화 그리고 금액을 확정 지을 수 있는지. 일단 한번 회계상 거래와 일반적인 거래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상 거래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첫 번째로 화재를 예를 들 수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건물을 창고로 사용하고 있고 그냥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창고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창고라고 하면은 건물이죠. 이 건물이 소실된 거예요. 불에 다 없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회사의 자산으로 잡혀져 있었던 그 건물이 감소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얼마만큼 감소가 되었느냐? 건물의 장부금액만큼 감소가 되었겠죠. 이와 같이 자산의 변화가 있었고 금액을 확정 지을 수 있으니까 이 화재를 회계상 거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도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도난이라고 하면 어떤 예를 들 수 있나요? 우리가 건물 창고에 상품을 이와 같이 보관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그 창고에 도둑이 들었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창고에 있는 이 상품 10,000개가 지금 없어졌다는 거죠. 자산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감소했느냐? 그 자산의 장부금액, 취득가액만큼 감소가 되었겠죠. 이와 같이 자본의 변화, 금액을 확정 지을 수 있는 도난 또한 회계상 거래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분실. 이것도 어느 정도 같은 맥락인 거죠. 상품을 우리가 10,000개 분실했다고 해봐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회계 처리하느냐? 당연히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얼마만큼 감소가 되었느냐? 취득가액만큼 감소가 되었겠고, 재해 손실이나 그러한 상품 손실 이렇게 비용을 처리할 수 있는 거겠죠. 이와 같이 내 의지는 아니지만은 어떠한 외부적 상황으로 인해서 자산이 감소했다고 하면은 이걸 회계상 거래라고 볼 수 있는 것이겠고, 그리고 네 번째 대손이라고 하는 거 이 또한 회계상 거래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은 대손이 뭔가요? 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대손이라 함은 우리가 거래처로부터 저희가 A라고 합시다. 그리고 B에게 상품을 판매를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 B로부터 대금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B라는 사업장이 파산이 난 거죠. 망했습니다. 망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B로부터 대금을 받을 권리, 채권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받지 못하게 된 상황이니까 이걸 우리 대손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 채권이라는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당연히 그 채권 가액만큼 못 받기 때문에 금액도 확정이 되는 거겠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 대손 또한 회계상 거래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감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감가도 대손과 마찬가지로 회계상 용어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감가라는 단어조차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 그 용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고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산으로 가지고 있었던 기계장치라든지 건물, 차량 운반구와 같이 내가 그 자산을 사용하면 소비하면 소비할수록 당연히 그 자산에 대한 가치가 감소하는 거겠죠. 우리 그것을 감가라고 합니다. 감가가 이루어졌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차량을 예로 들어 보면은 차량 내가 지금 신차로 구입을 했고 그것을 천년 만년 사용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대부분 한 10년 정도 사용하고 나면은 이거 폐차시켜야 합니다. 그만큼 10년의 기간 동안 그것을 사용함에 따라서 그 차량 운반구의 가치가 점점 감소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감소했는지를 감가라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감가상각이라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금액도 확정시키고 그리고 자산을 감소시켜야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이 감가에 대한 것도 회계상 거래로 볼 수 있고 여러분들이 약간 헷갈리시겠지만은 감가라고 하는 것도 있구나, 대손이라고 하는 것도 있구나, 채권을 못 받게 된다고 하면은 대손, 그리고 자산의 가치가 감소한 걸 감가라고 하는구나. 그렇다고 하면은 자산의 감소라는 변동, 금액도 확정이 되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회계상 거래로 보고 분개해야 되는 거구나. 이것까지 유추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 자산의 감소라고 하는 거는 금액을 확정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물건의 이동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물건이라고 하면은 재산의 변동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돈이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금액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와 같이 재산의 변화, 금액의 측정이 가능해야지만 회계상 거래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기존까지 알고 있었던 거래하고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었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례대로 한번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회계상 거래만 이렇게 듣다 보면은 그냥 여기서 임대차 계약이라고 하는 거 이거 내가 지금 돈을 얼마만큼 주기로 하고 보증금은 이만큼 나갈 거야 라고 하고서 회계상 거래라고 착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엄연히 다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임대차 계약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보증금 1,000만 원, 그 다음에 월세 100만 원짜리로 우리가 그 사무실을 이용하기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근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그 행위만으로 내가 어떤 의무가 있고 월세를 지급해야 할 그러한 채무관계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일단은 계약서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아직 부족해요. 일단은 그 사무실에 우리가 임차해가지고 그것을 소비하는 그 순간부터 월세에 대한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이전에 물론 그 보증금에 대한 그 1,000만 원 지급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아직 돈 지급한 거 아니잖아요. 따라서 임대차 계약만으로 우리가 회계상 거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품의 주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상품을 매입을 하기로 주문을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아직 우리가 그 회사로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 것도 아니고 상품이 우리 회사에 도착하는 것도 아니에요. 물품의 이동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금액이 확정되지도 않았습니다. 단순히 주문서를 발급한 것에 불과해요. 따라서 이 상품의 주문 또한 그 임대차 계약서와 마찬가지로 회계상 거래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겠죠.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래 돈이 오간 게 아니고 아직까지는 의무, 채권이 발생한 건 아니니까 이것은 회계상 거래가 아니야. 일반적 거래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여러분들도 아세요. 근데 이 세 번째, 담보 제공에서 약간의 위기에 봉착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담보 제공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은행에 우리의 건물을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빌리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내가 은행에서 돈을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이거 지금 금액이 측정 가능하다. 재산, 현금의 증가가 발생했다라고 하고선 이거 회계상 거래라라고 여러분들 판단하실 수 있어요. 오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구분해서 여러분들 판단해 주셔야 합니다. 담보 제공한 거 내가 건물을 담보로 걸었다라고 해봐요. 근데 내가 그 부채를 아직 상환하기 전이고 상환 기간까지는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담보가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은행한테 넘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직 제가 소유하고 있고 그리고 그 건물 제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보에 대해서는 일반적 거래라고 보는 것이 있고, 근데 여러분들 이거 우리 돈은 오갔잖아요. 당연하죠. 우리가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가지고 현금 100만큼 자산의 증가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부채, 당연히 은행에 대한 부채죠. 부채도 100만큼 발생을 됐어요. 근데 이것은 별도의 계약이라는 거죠. 별도의 사건이라는 거죠. 이와 같이 현금이 증가한 거는 그 회사로부터, 그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한 것에 불과하고 담보의 제공은 또 별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담보의 제공에까지도 여러분들이 회계상 거래라고 볼지에 대한 고민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만약에 나중에 상환기간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못 갚는다고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은행한테 넘어가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 건물에 대한 그 소유권, 자산의 변동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회계상 거래라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하지만 담보를 제공한 그 순간까지는 아직 회계상 거래라고 볼 수 없다는 거. 그 다음 네 번째, 종업원의 채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 종업원을 한 분 채용을 해요. 근데 채용을 하고 근무하는 기간까지 한번 봅시다. 3월 31일까지 우리가 근로계약서를 체결을 하고 4월 1일부터 근로하기로 우리가 계약을 맺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3월 31일까지 우리 종업원 채용했다고 해가지고 이분한테 급여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까요? 채무 발생 안 하고 급여에 대한 금액도 산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아직 그 근로자가 일한 거 아니기 때문이죠. 따라서 채용만으로는 우리 회계상 거래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회계상 거래와 일반적인 거래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고 그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봤는데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잘 넘어가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단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회계상 거래, 그 다음에 일반적인 거래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회계상 거래 보시면은 거래처와의 식사비로 10만 원이 지출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즉슨 이거 지금 10만 원의 현금이 감소한 거 아니에요? 현금이라는 자산의 변동이 있었고 그 금액을 지금 10만 원으로 확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걸 회계상 거래로 부른다는 것이겠고, 두 번째, 직원의 실수로 100만 원 상당의 업무용 노트북이 고장났다. 당연히 업무용 노트북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 재무상태표에 비품이라고 저희가 자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비품입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100만 원으로 금액까지 확정되었어요. 비품이 감소하고 그 비품이 100만 원짜리가 감소되었다는 거죠. 당연히 회계상 거래라고 볼 수 있고, 세 번째, 사무실을 임차하기 위해서 계약금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계약금이라고 하는 거 계정 과목으로 보면은 이거 선급금입니다. 미리 지급한 돈이라는 뜻이에요. 아직까지는 그 계정 과목에 대한 내용을 아직 배우지는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계약금이라고 표현해도 좋겠지만은 더 정확한 표현은 선급금이라는 거. 그리고 선급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한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아직 그 사무실을 사용한 게 아니잖아요. 임차 보증금이라는 자산이 아직은 변환된 게 아니다 보니까 내가 미리 지급한 돈이고 그 100만 원짜리 혹시라도 이 임대차 계약이
해지가 된다고 하면은 내가 그분한테 받을 수 있는 돈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인 거고 얼마만큼 발생했다? 100만 원만큼 발생했다. 이와 같이 자산의 변동, 그 다음에 금액까지 확정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회계상 거래라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 다음 네 번째 마지막으로 태풍으로 인하여 건물이 소실되었다. 이와 같이 건물이라는 자산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의 장부금액, 재무상태표에 표기된 그 장부 가액만큼 없어지는 거겠죠. 지금 1번부터 4번까지 모두 보시면은 자산의 변동이라든지 그 자산이 변동된 금액까지 확정 지을 수 있다는 거 제가 예시를 들으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회계상 거래로 볼 수 없는 거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차례대로 다시 보도록 해요. 일단 그 첫 번째로 현금 1억 원을 차입하기 위해서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지금 건물이라는 자산이 나오고 현금 1억 원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키포인트는 담보로 제공했다는 거예요. 담보 제공했다고 하면은 당연히 건물에 대한 담보 제공일 거고 건물이라는 자산을 포인트로 맞춰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건물 지금 담보로 맡겼다고 해가지고 이 건물 소유권이 그 은행한테 그 채권자한테 넘어갔나요? 안 넘어갔습니다. 아직 우리의 소유권인 거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어요. 자산에 대한 변동이 없죠. 그리고 지금 건물 이 자산으로 잡히지도 않았고 감소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금액에 대해서도 확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보의 제공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회계상 거래가 아닌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급여 200만 원을 조건으로 직원을 채용하였다. 지금 보시면은 직원을 채용했다고 하고 급여가 200만 원이라고 하면은 그분한테 내가 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겠죠. 제가 지금까지는 뭐 자산의 변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기서는 부채입니다. 내가 지금 이 직원한테 급여를 지급할 부채, 나의 의무가 있나요? 아직 채용한 단계이다 보니까 근로자가 지금 나와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그 직원한테 급여 200만 원을 지급할 의무도 없는 것이겠죠. 이와 같이 자산 부채 변동이 없다고 하면은 애시당초 회계상 거래라고 성립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사무실을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100만 원으로 조건으로 임차하기로 하였다. 계약하였다. 지금 계약서 작성한 것에 불과합니다. 물론 이 계약서 작성한 거 어느 정도 뭐 법적 효력 뭐 그런 차원에서는 물론 뭐 거래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저희는 지금 회계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거죠. 회계에서는 이와 같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이거 회계상 거래라고 볼 수 없다. 돈이 오간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금액까지 확정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 마지막 거래처로부터 제품 500만 원의 주문을 받았다. 지금 좋은 일 생긴 거죠. 제품을 팔게 생겼어요. 근데 지금 이 제품 이거 주문 받았다고 해가지고 우리 거래처에서 그 A라는 거래처에 뭐 납품이 이루어졌나요? 그거 아니죠. 제품 감소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500만 원치 아직 수익으로 발생한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 주문을 받은 단계까지는 회계상 거래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뭐 회계상 거래 그리고 일반적인 거래 그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일단은 어떠한 것들이 분계로 들어갈 수 있는지 판단은 가능하실 거예요. 근데 분계라고 하는 거 이거 차변 대변으로 이와 같이 구분되어 여러분들이 기입을 해주셔야 하는데 어떤 것들이 차변에 들어가고 또 어떤 것들이 대변에 들어가는지 그 구분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그것을 거래 8요소라고 하고 자산이 증가했을 때 뭐 차변에 들어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부채가 증가했을 때 또 대변에 들어가야 되는 건지 그 기본적인 위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 좀 볼게요. 기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는 자산의 증가 감소, 부채 증가 감소, 자본의 증가 감소, 수익의 발생과 비용의 발생이라는 그 8가지 요소로 분류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를 거래의 8요소라고 합니다. 당연하죠. 자산이라고 하는 거 물론 우리가 상품을 매입했다고 하면은 자산이 증가하는 거고 상품을 판매했다고 하면은 당연히 감소도 이루어지는 거겠죠. 그리고 그 두 번째 부채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은행에 대한 우리의 부채가 증가했을 거고 혹시
혹시라도 상환이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그 전체 금액에서 줄어드는 거겠죠. 부채 증가 감소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의 증가 감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식회사라는 가정을 깔고 뭐 잉여금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뭐 배당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본의 증가 감소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고 이렇게 보면은 지금 자산, 부채, 자본의 경우에는 증가 감소가 모두 발생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6가지였습니다. 근데 이것만 발생하는 게 아니죠. 수익도 발생하고 비용도 발생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상품을 팔았다라고 하면은 상품 매출. 매출이라는 수익이 발생할 거고 당연히 상품 매출 원가가 발생했겠죠. 아니면은 뭐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우리의 그 영업사원의 인건비가 발생했다거나 복류생비가 발생하는 등 수익과 비용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자산부채 자본의 경우에는 증가 감소 모두 있는데 수익과 비용은 왜 감소가 없습니까? 왜냐면은 수익의 감소는 비용이고 비용의 감소는 수익이죠. 이걸 감소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 겁니다. 수익의 발생, 비용의 발생만 있을 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6가지 그리고 2가지 포함하셔가지고 총 8가지 요소로 여러분들이 분계를 작성하실 수가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와 같이 자산부채 자본 수익과 비용의 발생이라고 하는 것은 본디 자리가 어디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자리가 차변이에요. 그리고 부채의 경우에는 원래 자리가 대변입니다. 그리고 자본도 원래 자리가 대변이고 수익의 발생은 대변입니다. 그리고 비용의 발생은 차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자산이 증가했을 때, 부채가 증가했을 때, 자본이 증가했을 때 그렇다고 하면은 당연히 그 반대의 감소의 경우에는 차변의 반대인 대변이겠고 부채가 줄어들었다고 하면은 원래 대변인데 감소니까 차변으로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본 같은 경우에도 자본의 증가가 대변인데 이게 감소됐다고 하면은 그 반대 계정이 차변으로 계정 옮겨주시면 되는 거겠죠. 이와 같이 증가였을 때 원래 자리를 안다고 하면은 감소했을 때는 그 반대 배정으로 여러분들이 위치를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와 다르게 수익과 비용의 경우에는 그냥 딱 정해져 있어요. 수익의 발생은 대변, 비용의 발생은 차변과 같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암기는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거래 판례서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자산부채 자본의 경우에는 증가 감소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6가지 그리고 수익과 발생이라는 여기서 2가지를 합산을 해가지고 8가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와 같이 자산과 뭐 차변과 대변에 각각의 계정 과목과 금액이 와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 지금은 뭐 자산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애매모호하게 두리뭉실하게 여러분들 학습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본격적인 예를 들어가지고 자산이 증가하는데 자산이 감소할 수도 있는 거고 자산이 증가했는데 부채가 증가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자본이 증가할 수도 있고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이와 같이 그 4가지의 케이스를 예로 들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자산이 증가했어요. 자산의 증가는 당연히 차변이고 자산의 감소는 반대로 대변입니다. 그리고 부채 증가, 자본 증가, 수익의 증가는 원래 자리가 대변인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그 첫 번째 자산이 증가했는데 자산이 감소한 케이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토지를 매입하면서 현금으로 지불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토지라는 자산이 증가한 거잖아요. 따라서 차변에 보시면은 토지라는 자산이 증가한 거고 그러면 우리 대변에 똑같은 뭐 계정 과목을 이렇게 설정을 해줘야 되는 건데 어떤 것이 오느냐 당연히 현금으로 지불을 했기 때문에 현금도 자산이죠. 근데 지출했다 감소했다라는 표현으로서 원래 자리가 차변이긴 하지만 없어졌다는 표현으로 대변으로 기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어떤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가지고 보통예금으로 지불을 한다거나 혹은 현금으로 지급을 한다거나 이와 같이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로서 이와 같이 자산이 증가, 자산이 감소 이렇게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 그다음 2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의 증가예요. 자산을 증가시키는데 내가 돈을 끌어다 쓴 거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토지를 매입을 하면서 한 달 후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하였다. 일단은 뭐 지급하기로 하였다라고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토지의 매입이니까 당연히 토지라는 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에 차변에 기입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에 대한 대금을 바로 지불을 하는 것이 아니라 1개월 뒤에 지불을 하기로 계약을 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대변에 내가 지금 당장 나의 자산으로 대금 결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게 오느냐? 부채 증가로서 대변에 기입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현금이 아니라 어떤 것이 오느냐? 미지급금이 옵니다. 아직 미지급금이 어떠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개정 과목인지는 여러분들이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부채라는 개정 과목이 있고 이걸 미지급금이라고 하는구나. 딱 그 정도만 알아둡시다. 이와 같이 자산의 증가와 부채 증가가 동시에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 그 다음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이 증가하는데 자본이 증가한 케이스입니다. 주식대금으로 토지를 지급을 받았다. 지금 보시면은 내가 토지를 지급을 받았으니까 토지라는 자산이 증가하겠죠. 근데 이에 대한 대금으로 주식으로 받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직은 여러분들이 그 전산세무 혹은 전산회계의 그 자본 파트를 아직 배우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식회사로서 주식을 발행했을 때 현금으로 받을 수 있겠지만은 예외적으로 토지나 건물로 현물 출자가 가능하다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우기로 하고 토지에 대한 대금으로 주식을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주식 뭔가요? 자본이죠. 이와 같이 자본금이라는 자본의 증가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 이런 거래가 발생할 수도 있구나. 여러분들은 딱 그 점만 짚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이 증가했는데 수익이 증가한 케이스네요. 토지를 무상으로 지급을 받았다. 일단은 토지를 지급을 받았다라고 했으니 토지라는 자산이 증가할 테고 무상으로 받았다라고 하네요. 내가 지금까지는 현금으로 지불을 하다가 아니면 1개월 뒤에 지급을 받기로 했어요. 근데 지금 네 번째는 예외적으로 꽁으로 받았다라고 하네요.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지금 자산의 감소나 부채 증가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 대변 비워둬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이 꽁으로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자산, 수증, 이익이라는 그 영업의 수익 항목을 별도로 기재를 합니다. 이와 같이 그 네 가지 예시에 대해서 살펴봤고 어떤 케이스로 나타날 수 있는지 한번 봤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보실 게 참고사항으로서 그 거래의 이중성, 그 다음에 대차평균의 원리라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토지와 관련된 내용 네 가지 살펴보면서 제가 차변 기입하고 대변 기입했습니다. 이와 같이 거래의 이중성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거래는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가 결합하여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차변만 나오거나 혹은 대변만 나오는 회계 처리는 없다는 거죠. 그런 붕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차변이 1개 이상 있어야 되는 거고 대변이 1개 이상 있어야지만 우리가 붕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대차평균의 원리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차변과 대변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관련된 내용 개정 과목 쓰고 금액은 아직 안 썼지만은 차변의 금액과 대변의 금액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1억 원이라고 하고 대변에서도 1억 원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차변도 1억, 대변도 1억이기 때문에 대차평균이 맞아요. 근데 혹시라도 내가 대변에 1억이 아니라 1.5억, 1억 5천만 원이라고 기입을 했다고 하면은 당연히 대차평균의 원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오류가 뜨는 것이겠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는 여러분들이 바로 수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으로서 계정에 대한 내용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회계상 거래가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차변으로 들어갈 건 무엇인지. 왜냐면은 일단은 회계상 거래라고 부를 수 있어야지만 차대변에 기입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대해서 배우긴 했는데 이게 발생했을 때 원래 자리가 어디인지에 대한 그에 대한 설명을 우리 거래의 8요소라고 해가지고 설명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에 우리가 아까 같이 토지 그리고 현금
이렇게 기입을 하긴 했는데 우리 이것들을 계정과목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현금 지불했다고 봅시다. 근데 내가 이것을 그냥 지폐로 대금을 지급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수표로 발행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 현금이라는 고유 명사를 사용하지 않고 지폐 혹은 수표로 기입을 한다고 하면은 외부 정보 이용자, 제3자의 다수가 딱 봤을 때 혼돈이 있지 않을까요? 따라서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러한 계정 과목을 사용해야 한다는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계정 과목이라고 약간 표준화된 그런 용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폐이든 수표이든 내가 어떠한 방식으로 지불했든지 간에 그거는 회계 용어로 현금이라 부르고 반드시 회계 표현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계정 과목이라고 하고 뭐 계정에 붙이는 이름을 뭐 계정 과목이라고 한다. 뭐 너무 당연한 얘기이긴 하지만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부터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 5가지 항목의 가장 대표적인 그 계정 과목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일단은 그 첫 번째로 자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산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대부분 좋아하는 거죠. 현금, 보통예금, 당좌예금, 그 다음 주식 등과 같은 단기매매증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일단 그 첫 번째로서 현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폐, 동전, 그 다음에 여기서 통화대용 증권이라고 하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수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방식으로 현금을 지불했든지 간에 지폐이든 수표이든 이에 관련된 계정 과목은 반드시 현금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보통예금입니다. 뭐 예입과 인출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통장식 은행예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냥 일반인들도 가장 간편하게 발급을 할 수 있는 게 보통예금인 거죠. 잔액을 한도로 인출이 가능한 걸 우리 보통예금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업자 입장에서는 잔액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대금을 지불하기 위해 가지고 그에 대한 초과 금액으로 발행해야 하는 지불해야 하는 때가 있어요. 뭐 마이너스 통장 같은 건데 우리 이것을 당좌예금이라고 부릅니다. 설명 보시면은 예금한 금액을 초과하여 인출 가능한 예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은 마이너스 통장이구나. 내가 잔액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신용카드처럼 더 긁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네 번째로 단기금융상품이에요.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상품. 어떤 것들이 있냐. 정기적금 예로 들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1년 만기로 적금을 들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아직 나의 현금으로 지금 내 사무실 안에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내가 1년 후면은 적금 받을 거 아니겠어요? 이자 조금 보태가지고 우리 그러한 것들을 단기 금융 상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단기 매매 증권 보도록 할게요. 주로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을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가장 대표적으로 주식을 예로 들면 보실 것 같아요. 주식이라 할지라도 이런 단기간 이내에 내가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취득했다고 하면은 단기매매 증권인 거고 내가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취득했다고 하면은 약간 다른 표현이 만기 보유 증권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단기매매 증권에 대한 내용만 있으니까 이거 짚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이네요. 저희 현금부터 단기매매 증권까지는 내가 지금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그러한 물건 혹은 나의 권리, 증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 다음으로는 외상매출금, 이것은 채권입니다. 채권 눈에 보이나요? 눈에 보이진 않죠. 한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들 내가 A라는 사업장이고 B라는 사업장에 물건을 팔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B에게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B가 지금 당장 돈이 부족하니까 나중에 갚겠다라고 하면서 1개월의 유예기간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나는 B에게 1개월 후에 일정 금액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내가 지금 당장 볼 수 있는 물건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거래처부터 받을 권리가 있는 그런 채권도 우리 자산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외상매출금인 거고요. 그 다음 미수금도 이것도 채권입니다.
근데 왜 이걸 굳이 외상내출금과 미수금이라는 개정 과목을 나누어서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느냐? 이 채권이 발생한 그 이유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으로서 상품이나 제품 이외의 자산을 매각할 시에 발생하는 채권이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까지는 상품이나 제품, 왜냐하면 우리가 도소매 업종이라든지 혹은 제조업의 경우에는 상품 판매하는 거, 제품 판매하는 게 주 업종이에요. 근데 어쩌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차량 운반구를 판매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차량을 판매하는 회사는 아닌 거잖아요, 제조업으로서. 따라서 어쩌다가 내가 그러한 건물, 차량 운반구, 기계장치를 판매한 분에 대해 가지고 물론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돈을 지금 당장 받지는 못했어요. 나중에 준대요. 1개월 후에 준대요. 약간 상황이 비슷하죠. 내가 A로서 B라는 거래처한테 차량 운반구를 팔았는데 이분도 돈이 부족하대요. 그래가지고 1개월 뒤에 갚겠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나는 B에게 1개월 뒤에 일정 금액을 받을 권리가 있죠. 근데 이게 일반적인 상거래 행위에서 발생한 건 아니고 그 이외의 거래 상황에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외상매출금이 아니라 미수금으로 개정 과목은 약간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서 선급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계약금 등으로 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돈인데요. 미리 지급한 돈이라는 뜻인 거죠. 여러분들 우리 임대차 계약서 생각을 해봅시다.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자산의 변동이라든지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계상 거래라고 볼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거기서 계약금이 오간 순간 이것은 더 이상 일반적 거래가 아니라 회계상 거래라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계약금 우리가 지금 100만 원 지급했다라고 봅시다.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혹시라도 그 계약이 해지가 된다고 하면은 그 임대인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미리 지급한 돈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에 대해서만 지불하면 되는 거고 100만 원은 아직 임차 보증금, 임대 보증금이라고 부를 수는 없겠지만은 자산 형식으로서 선급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선급 비용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보험금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동차 보험료 여러분들 차량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보험료를 1년치를 선납을 합니다. 근데 이게 연도에 걸쳐 있어요. X1년도부터 7월 1일부터 X2년도 6월 30일까지 1년의 기간을 내가 지금 140만 원 납입을 했다고 봅시다. 그런데 지금 X1년도 왜냐면은 우리 회계 기간 1년도로 딱 나뉜다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X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자산이 어떤 것이 남아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140만 원 7월 1일자에 다 납입을 했다고 해가지고 모두 비용 처리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닌 거죠. 6개월치 발생한 12분의 6이죠. 따라서 70만 원에 대해서만 비용 처리하고 나머지 70만 원은 내년에 비용 처리할 건데 이거 비용 이연이라고 할 수는 없죠. 미리 지급한 돈이고 내년에 비용으로 쓸 수 있는 거니까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으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재료 보도록 할게요. 제품의 생산을 위한 원료, 재료, 매입, 부분품, 미착, 원재료 등을 우리 원재료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우리가 제조업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상품을 매입해가지고 약간 단가를 붙여서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원재료를 구입을 해와서 이것을 가공하고 제품으로 완성한 후에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아직까지 그 생산 초기 단계 아직 투입되진 그 단계를 우리 원재료라고 하는 거고 혹시라도 이 원재료가 투입이 돼서 100% 완성도가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이를 제품으로 보아서 드디어 판매가 가능한 단계의 상품이라고 상품이 아니라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투자부동산 보도록 합시다.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건물도 될 수 있겠고 그렇죠. 부동산이 건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토지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건물을 내가 창고로 사용을 한다거나 혹은 그것을 공장으로 사용을 해가지고 업무용으로 사용을 한다고 하면은 건물, 토지라 부르는 게 맞아요. 근데 내가 이 건물을 업무용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 수익. 아니 우리는 지금 제조업인데 임대를 든다는 거예요. 혹은 나 이거 나중에
조금 오르면은 팔 거야. 그런 목적으로 취득을 했다는 거죠. 혹은 내가 임대 수익도 없고 나중에 시세가 오르면 팔 거야. 이런 목적으로 취득을 했다고 하면은 그건 더 이상 건물이나 토지로 계정 과목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 부동산이라는 별도의 계정 과목으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있는 토지와 건물 이것들은 뭘까요? 당연히 뭐 대지나 건물 등과 같은 것들이 당연히 건물과 토지겠지만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것들을 건물 토지라고 부르는 것이겠죠. 저희가 지금까지 자산에 대한 그 대표적인 계정 과목에 대해서 살펴봤고 부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 내가 어떠한 의무가 있는 것들이죠. 보도록 할게요. 그 첫 번째로서 외상매입금입니다. 이거 어떤 걸까요? 여러분들 우리 자산에서 외상 매출금 본 적 있지 않나요? 저만 기억이 나나요? 외상 매출금 이거 어떤 것이었죠? 내가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를 하고 내가 A인데 B에게 내가 지금 A예요. 그리고 B에게 물건을 팔았습니다. 근데 이 물건을 팔았는데 대금을 지금 당장 지급하지 않고 1개월 후에 지급을 하겠대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한 게 아니라 외상 매출금이라는 채권 자산이 증가한 케이스인 거죠. A 입장에서는 외상 매출금이라는 채권이 증가한 거예요. 그러면은 거꾸로 B의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 걸까요? 내가 A한테 1개월 뒤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B의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영업과정, 내가 뭐 원재료를 구입했다거나 상품을 구입을 했는데 아직 그와 관련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케이스이다 보니까 외상매출금의 그 반대인 외상매입금으로 여러분들이 부채로 설정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그 두 번째 외상매입 미지급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 자산 계정 살펴봤을 때 본 내용이에요. 그럼 뭘 받느냐? 미수금 받잖아요. 내가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가 차량을 판매를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 차량에 대해서 B에게 받을 권리가 있는 건데 내가 지금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한 게 아닌 정상적인 영업과정 이외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이다 보니까 이를 구분하여서 미수금으로 본다고 했죠. 그렇다고 하면은 B의 입장에서는 나는 차량 운반구를 구입을 하고 이 A에게 1개월 뒤에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건데 어떠한 부채 계정 과목을 사용을 할 것인가? 외상매입금이 아닌 미지급금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으로 미지급 비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발생한 비용에 대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예로 들어가지고 이자 비용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렸어요. 근데 돈을 빌리긴 했는데 우리가 A이고 은행이 있습니다. 돈을 빌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나중에 뭐 원금도 상환을 해야겠지만은 이자도 뭐 1개월에 한 번씩 지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보통 예금에 돈이 없다 보니까 이미 발생한 이자 비용 금액에 대해서 대금이 미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에 대한 거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로 은행에 내가 지급해야 할 부채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선수금인데요. 이것도 제가 자산 계정 파트 할 때 살펴본 내용인데 여러분들 기억에 나실까 모르겠는데 선급금 기억나시나요? 내가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그와 관련된 보증금의 10%를 미리 계약금 명목으로 지불하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100만 원 지불한 거 혹시라도 그 계약이 해지가 된다고 하면은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는 나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급금으로 자산으로 처리를 한다고 했어요. 비용이 아닌 거죠. 자산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당장 그 사무실을 사용하라고 그 계약이 시작된 건 아닌데 미리 받은 돈인 거잖아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 100만 원 받은 거 마음이 무거워요. 혹시라도 계약이 해지가 된다고 하면은 이 임차인에게 이거 돌려줘야 되거든요.
이와 같이 계약금 명목으로 발생하는 미리 지급한 대금에 대해서 손수금 혹은 그 반대로 선급금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예수금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예수금은 근로자가 아닌 이상에서야 일반 학생인 분들이 약간 개념을 이해하기는 약간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사업장을 운영을 하면서 근로자를 고용을 했습니다. 근로자를 고용을 하고서 200만 원에 200만 원 월급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맺었죠. 그렇다고 하면은 1개월 뒤에 우리 200만 원 그 세전 금액으로 모두 은행인들은다. 종업원한테 지급을 하나요? 그건 아니죠.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상용근로자라고 하면은 국민연금, 건강, 고용 이와 같이 각종 그 4대 보험을 지불을 해야 되는 거고 소득세, 지방소득세까지 납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는 근로자의 세금인 거예요. 근로자가 소득이 발생했기 때문에 4대 보험도 납입을 해야 되는 거고 소득세, 지방소득세도 납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근로소득자 각자가 본인의 세금에 대한 본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기가 여력치 않다 보니까 사업장에서 대신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를 사업장의 부채로 보아. 그렇죠. 나의 자산은 아닌 거잖아요. 지금 200만 원에서 한 15만 원 세금으로 납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결국에 그 근로자의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185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15만 원은 어떻게 하느냐? 그 근로자가 그 회사가 꿀꺽하느냐? 본인의 자산으로 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당연히 근로자의 세금을 그 사업장에서 대신 납부해 주는 거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이거 납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금을 국가한테 납부를 해야 되는 거고 내 돈은 아니고 부채로 두는 것이겠죠. 이와 같이 4대 보험, 그 다음에 소득세에 대해서도 우리 예수금으로 계정 설정하고 구분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단기차입금입니다. 단기차입금의 경우 어떤 얘기일까요? 차입금이기는 한데 약간 단기간 내에 내가 그 돈을 갚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뜻으로 여러분들 추측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근데 그 단기라는 개념이 회계에서는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과세기간 종료일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12월 31일자를 말을 합니다. 지금 12월 31일자를 기준으로 차입금에 대한 그 상한 기일이 그 다음 연도 3월 31일이라고 봅시다. 당연히 12월 31일로부터 1개월 미만 거죠. 3개월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를 단기 차입금으로 여러분들이 부채 설정해 주시면 되는 거겠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거꾸로 장기 차입금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일까요? 당연히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개월을 초과해요. 그 만기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채를 장기 차입금이라고 부르지 않을까요? 이와 같이 단기와 장기를 구분하는 기준은 이게 여러분들이 기존에 생각했던 거하고는 약간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부채 계정 그 나머지 볼 텐데요. 유동성 장기 부채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장기래요. 그 말은 즉슨 보고기간 종료일부터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채, 장기라는 말 쓰지 않았나요? 근데 엉뚱하게 그 앞에 유동성이라는 단어가 붙였습니다. 이 말은 즉슨 장기 부채이긴 한데 유동성을 가졌다는 뜻 아닐까요? 이와 같이 장기 차입금입니다. 장기 차입금의 경우에는 우리가 만기일이 3년이라고 봅시다. 만기가 3년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3년이 남아있는 그 순간에는 장기 차입금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시간이 점점 흐름과 동시에 이게 장기에서 단기로 이게 변환되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이거 1년 미만이라고 해가지고 단기 차입금으로 부르느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원래 태생 자체가 단기인 애들을 단기 차입금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고 장기 차입금인데 서서히 기간이 지남에 따라 이게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것들은 유동성 장기 차입금이라는 별도의 계정 과목을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 태생의 구분이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주식회사를 설립을 하고 자금을 조달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뭐 주식을 발행해서 조달하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뭐 장기간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들이에요. 근데 이 사채도 당연히 이 불특정 다수에게 내가 나중에 갚아야 할 돈이기 때문에 이거 부채로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부채입니다. 내가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만약에 직원을 고용했다고 하면은 그 직원에 대한 급여가 발생하는데 이 직원이 1년 이상 근속하면은 그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퇴직금을 내가 지급을 해야 되는 건데 예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퇴직금 그냥 우리 회사의 그 내부에 있는 계좌로 구분을 해가지고 관리를 해왔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나중에 퇴직할 직원한테 지급할 돈이야 라고 하면서 관리를 했었던 거죠. 우리 그것을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확인 문제인데요. 다음에 개정 과목 가로 안에 자산 계정은 자산, 부채 계정은 부채, 자본 계정은 자본으로 기입하시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지금 자본은 없죠. 제가 조금 잘못했는데 자본은 없습니다. 저희 지금 자산하고 부채 그 두 개 배운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개정 과목 예시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현금 어떤가요? 이거 자산이죠. 그 다음에 외상 매입금, 내가 그 거래 상대방한테 지급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부채입니다. 부채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상품 보도록 할게요. 상품의 경우에는 우리가 해당 상품에 대해서 판매할 권리가 있는 나의 자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산이라 부를 수 있는 거고, 그 단기 차입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고 그걸 나중에 갚아야 할 돈이기 때문에 부채라고 봅니다. 그 다섯 번째 예수금, 예수금이라고 해가지고 나의 직원의 세금을 대신 신고하고 납부해 주는 걸 예수금이라고 불렀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 15만 원 나의 자산으로 현금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세무서에 납입할 돈이기 때문에 부채라고 했던 거고, 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보증금인 거잖아요. 뭐 자산 아니고 부채인 거죠.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 당연히 자산인 거고, 사채, 불특정 다수인한테 사채에 대해서 내가 발행을 하고 그와 관련된 돈을 순환할 목적으로 발행을 한 거죠. 부채입니다. 그리고 성급 비용 자산인 거고, 차량 운반구 자산입니다. 여기에 제가 앞서 말씀드리지 않은 개정 과목들이 약간은 나왔어요. 근데 그거 모르시더라도 내가 뭐 현금은 배웠잖아요. 외상매입금 배웠잖아요. 이 부분만 아셔도 훌륭한 겁니다. 자산과 부채를 구분할 수 있고, 이거 개정 과목이 이러한 것들이 있구나 감만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산 부채에 대해서 살펴봤고,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도 마저 보도록 할 건데, 여러분들 수익의 계정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어떤 업종을 영위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그 기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약간 달라질 수 있어요. 일단은 그 첫 번째로서 도소매를 영위하는 업체라고 봅시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도소매 업체는 당연히 상품을 매입을 해가지고 판매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두 번째로 수입 임대료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상품을 판매하고 뭐 제품을 제조해서 그건 판매하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 우리는 단순히 그 건물을 취득을 해가지고 여기에 임차를 두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임대료가 본인의 주 수입원인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를 수입 임대료라고 부르는 것이겠고, 중개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서 우리가 어떠한 A에게 B라는 업체를 소개시켜 줌으로 인해 가지고 수수료를 받는다.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은, 그러한 용역을 제공한다고 하면은 수입 수수료라는 별도의 개정 과목을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자 수익은 또 뭘까요? 은행에서 많이 발생하는 거죠. 왜냐면은 은행의 주 업무는 물론 뭐 정기적금 뭐 그런 관리도 있겠지만은 부채에 대한 관리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대부분 사업장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이자를 지급을 하잖아요. 그럼 거꾸로 그 은행 입장에서는 이자 수익이 주 수입원이 될 수 있는 거겠죠. 이와 같이 이자 수익도 수익으로 볼 수 있는 거고, 그 바로 다음 배당금 수익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배당금 수익은 뭘까요? 내가 어떠한 주식을 취득하고 그를 뭐 만기까지, 만기는 아니고 12월 31일 그쯤까지 가지고 갔다고 하면은 배당을 받을 수 있잖아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배당금 수익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잡이익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혹은 임대 수익이 발생한 그러한 것들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주된 영업활동 이외에 어쩌다가 발생한 활동에 대해서 얻어지는 수익이라고 하는 것이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 잡수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비용에 대해서 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 게 수익 보시면은 지금 해봤자 거의 6가지밖에는 안 나왔거든요. 근데 비용 보시면은 여기서 6개 다음 거의 3장에 걸쳐서 개정 과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비용이 더 개정 과목이 많고 다양하고 주거성이 더 크다는 것이겠죠. 그러면은 가장 첫 번째로 급여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건데, 내가 직원을 고용을 한다고 하면은 그분한테 인건비를 지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월마다 지급하는 인건비라고 하면은 급여일 테고, 그 직원이 퇴사 시에 지급하는 급여라고 하면은 퇴직급여라는 별도의 계정을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급여, 퇴직급여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복리후생비 보시면은 내가 어떠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직원을 고용을 했는데 직원이 그 8시간 동안 그냥 일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당연히 그 중간에 점심도 제공을 해야 되는 거고, 혹시라도 야근을 한다고 하면은 저녁 식사에 대해서도 지급을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직원의 회식비라든지 피복, 그렇죠.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라고 하면은 그 직원이 그냥 이러한 정장을 입고 근무를 할 수는 없어요. 따라서 옷을 별도로 제공해야 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직원을 고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들을 우리 복리후생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여비교통비인데요. 우리가 어떤 영업사원을 고용을 했고 이분들이 순천, 부산, 먼 지역까지 출장을 나간다고 봅시다. 그렇다고 하면은 출장 시에 지출하는 교통비라든지 식대, 숙박비와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비용을 우리가 비용 계정으로 해야 되는 건데, 도대체 어떠한 것들로 이루어지느냐? 여비교통비라는 계정 과목으로 퉁친다는 거죠. 그 다음 접대비 보시면은 우리가 어떠한 거래처를 뚫기 위해 가지고, 그리고 기존의 거래처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밥을 비싼 거 먹어요. 그리고 때로는 선물도 합니다. 이러한 비용들을 우리 접대비라고 하는 거고, 통신비, 우표나 전화, 인터넷 사용료와 등과 같은 것들을 우리 통신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수도광열비,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 난방, 유류비, 관리비 이외에 우리가 전기세라든지 수도세도 별도로 지급을 해야 하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총괄적으로 수도광열비라는 계정 과목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표현을 한다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광고 선전비입니다. TV라든지 신문, 광고, 전단지, 인쇄비용, 우리가 어떠한 상품을 판매를 하려고 광고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TV라든지 신문 혹은 전단지를 돌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비용, 광고 선전비라는 별도 계정 과목 사용을 한다는 거. 보험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보험료, 우리가 건물을 가지고 있고 그 건물을 창고나 혹은 공장으로 사용을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그 건물이 화재가 나서는 안 되겠죠. 근데 혹시라도 화재가 난다고 하면은 그와 관련된 보상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안전장치로서 화재보험료를 보험료로 지불을 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영업용으로 차량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당연히 그 차량과 관련된 보험료 납입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 통괄적으로 보험료라는 비용으로 처리를 합니다. 운반비, 우리가 혹시라도 어디 거래처에 퀵으로 미리 빨리 보낼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 택배비라든지 퀵 비용, 배송료와 같은 것들을 운반비로 처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소모품비 보시면은 사무용품 및 소모용 물품으로서 이러한 볼펜이라든지 분필 아니면은 필통이라든지 여러한 잡다한 것들을 우리 소모품 비용이라고 처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도서인쇄비, 업무와 관련된 도서. 우리 지금 학원 같은 경우에는 그 직원 혹은 강사들에게 일정한 도서를 지급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수업을 진행하기 위한, 그리고 준비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경쟁사라든지 혹은 다른 참고 도서들을 이렇게 구입을 해서 제공을 해요. 이런 것들 도서 인쇄비라고 부르는 것이겠고, 우리가 근로자를 제공했다고 하면은 어떤 직함을 가지고 있을 거고 그 사람 거래처한테 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명함 인쇄 비용까지, 신문 구독료까지 종이와 관련된 것들은 모두 도서 인쇄비로 처리를 합니다.
그 다음으로서 세금과 공과인데요. 여러분들이 뭐 재산세라든지 자동차세, 주민세 여러 가지 회비를 지급을 한다고 하면은 이를 세금과 공과라는 별도의 개정 과목을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세금이 아니라 세금과 공과라는 우리 고유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또 지급 수수료, 지급 임차료, 이자 비용 여러분들이 딱 개정 과목만 이제 알아도 이게 어떠한 사유에서 발생한 비용이겠구나 유추가 가능하지 않나요? 지급 수수료 뭔가요? 내가 어떤 용역을 제공받았어요. 우리가 기장을 이용을 하고 세무사 사무실에 월 기장료를 납입을 하죠. 그렇다고 하면은 보통은 지급 수수료라고 표현을 하고 혹시라도 내가 건물을 취득해서 거기서 사무실을 연 게 아니라 내가 사무실을 임차하여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지급 임차료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내가 뭐 차입금이 있고 그와 관련된 이자 비용이 발생한다고 하면은 이자 비용이라는 개정 과목 사용을 합니다. 지금까지 지금 3페이지에 걸쳐가지고 비용의 개정 과목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러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수익이라고 하면은 수익, 비용 개정이라고 하면 비용 한번 기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장 첫 번째로 상품 매출인데요. 상품 매출 당연히 수익이겠죠. 이자 비용이라고 아예 명시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네요. 비용입니다. 세 번째, 임대료인데요. 여기서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유호라고 끝나는 거고 공과용으로 끝나는 게 있겠지만은 대부분이 수도 광열비, 광고 선전비, 운반비, 소모품비, 도서인쇄비, 그 앞전에서는 뭐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접대비, 통신비 가장 많은 케이스를 담당하는 게 뭐뭐비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거 지금 내가 헷갈리고 있구나 라고 하면은 비로 끝나는 것들 이거 다 비용으로 처리해 주시면은 여기서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이 된다는 거. 그렇죠. 지금 4문제 풀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나머지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임대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수입 임대료가 약간 축소된 말인데 내가 임대 수익을 얻고 그와 관련된 개정 과목을 사용해야 된다고 하면은 수입 임대료라는 수익 개정 과목 사용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급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근로자를 고용을 하고 그와 관련된 급여를 인건비를 지급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와 관련된 거 비용으로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자 수익은 뭘까요? 내가 차입금을 주로 굴리고 그와 관련 대여금을 주로 굴리고 그와 관련된 이자 수익을 주 업무로 주 수입원으로 하는 그러한 업종을 하는 분이라는 거죠. 이자 수익 수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험료는 뭐죠? 화재 보험료라든지 자동차 보험료 등과 같이 업무용으로 지출하는 비용들 보험료를 우리 이와 같이 비용 개정 과목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 거겠죠.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개정 과목들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간단하게 확인 문제까지 살펴봤습니다. 저희 그 다음으로는 분계에 대한 내용 살펴볼 거예요. 회계상거래가 발생하면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로 구분하고 개정 과목과 금액을 결정하는 절차로서 분계는 거래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기도 하다. 한 문장으로 정의되어 있지만은 제가 지금 이거 차변 요소, 대변 요소 구분하는 거, 그 다음에 개정 과목 기입할 거, 금액을 기입할 거 이와 같이 1, 2, 3번으로 제가 구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첫 번째로서 차변 요소, 대변 요소 중 어떤 변에 기입을 할 것인가. 자산의 증가는 차변, 부채의 증가는 대변이라고 제가 그 거래 8요소에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와 같이 내가 대변에 넣어야 되는 건지 차변에 넣어야 되는 건지 그 기본적인 판단을 내려주셔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어느 개정 과목을 기입을 할 것인가. 아까 제가 토지의 증가와 관련된 내용 분께 말씀드리면서 토지, 건물, 혹은 뭐 장기차입금, 뭐 자본금 이와 같이 별도의 그 개정 과목 고유명사를 제가 기입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개정 과목에 기입할 금액은 얼마인지 확정시켜 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세 가지가 모두 충족이 되어야지만 여러분들 분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분계 그 다음에 어떤 진행이 되느냐? 어떤 과정이 진행이 되느냐? 전기라는 거죠. 분계를 해당 계정에 옮겨 기록하는 것을 전기라고 한다. 지금 저희가 분계 배웠고 저번에 계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현금이라든지 매상 매출금, 토지,
아니면은 뭐 외상 매입금과 같이 그 고유 계정 과목들을 계정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옮겨 기록하는 것을 정기라고 한다? 지금 이 단어 문장을 봐서는 막 와닿지가 않죠. 따라서 예를 들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단계부터 4단계까지 거래에 인식하고 전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우리 하나의 회계적 거래를 보면서 한번 예로 들어 볼게요. 6월 30일자에 기계장치를 1억 원에 구입을 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 보시면은 기계장치라는 자산이 증가하였고 이와 관련된 대금 금액이 얼마인 거죠? 1억 원이라고 확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래줄 보시면은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고 그와 관련된 대금 1억 원이 감소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산의 변동과 금액의 확정, 회계적 거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래 요소 보시면은 기계장치라는 자산이 증가했고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를 어떻게 분계로 풀어 나갈 것인지 기계장치라는 자산의 증가인 거죠. 자산의 증가는 원래 자리가 어디죠? 차변인 거죠. 따라서 차변에 기입을 할 텐데 계정 과목은 기계장치를 넣는 거고 기계장치의 금액은 1억 원에 구입을 했다고 했으니까 1억 원까지 제대로 기입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반대로 대변에는 이와 관련된 대금의 지불이 여러분들 대변에 기입이 되어야 하는데 현금으로 지불을 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 사용해주고 1억 원으로 지급을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분계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해하시고 어느 정도 판단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전기란 무엇인가? 여기가 가장 키포인트인 거죠. 지금 보시면은 지금 기계장치와 현금 이게 뭔가요? 좀 표인가요? 그게 아니죠. 기계장치라는 T계정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현금이라는 T계정이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알파벳 T와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T계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T계정을 도대체 뭐 어떤 목적으로 쓰는 것인가? 당연히 회계적 거래를 여러분들이 구분하고 관리하기 위한 목적인 거죠. 분계를 통해서 관리를 하느냐 혹은 전기를 통해서 관리를 하느냐 그 차이인 것 뿐인 거죠.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기계장치 현금이 있는데 기계장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장치라는 자산이 증가한 거죠. 자산의 증가 어디라고 했죠? 차변이라고 말씀드렸죠. T계정이라고 해가지고 자산의 증가가 대변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그 차대변의 그 거래 판례소가 T계정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기계장치 지금 1억 원 증가했는데 이와 관련된 금액은 넣었습니다. 1억 원 증가했으니까. 그러면은 이거 기계장치 자산의 증가니까 당연히 그와 관련된 계정 과목도 기계장치라고 써야 할까요? 근데 이미 기계장치 T계정 안에서 여러분들 증가 감소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 건데 정리를 하고 있는데 굳이 기계장치 안에 기계장치를 넣어야 되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기계장치를 내가 증가시키긴 했는데 이와 관련된 원인관계를 한번 보자는 거죠. 어떻게 원인관계를 보느냐. 보시면은 기계장치 뭘로 구입했죠? 현금을 대금을 지급하면서 지불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계장치가 증가한 거는 1억 원이지만은 그와 관련된 원인이 현금으로 지불을 했기 때문에 기계장치를 얻을 수 있었어. 6월 30일자에 내가 그것을 취득했다라고 이와 같이 T계정으로 그려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반대로 현금 T계정은 어떻게 그리느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T계정도 차변, 대변으로 여러분들이 나누어주는 거고 여기서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의 감소는 대변이고 1억 원으로 기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6월 30일자에 회계적 거래 발생한 거 맞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에 있는 우리 계정 과목 어떤 걸 사용하느냐? 현금의 감소니까 현금 넣어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현금이 감소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계장치를 구입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원인 관계를 이와 같이 계정 과목으로 우리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T계정을 이와 같이 쉬운 것처럼 말씀을 드렸겠지만은 비전공자라든지 혹은 초심자 분이라고 하면은 이조차도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약간의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계에서 전기를 옮기는 그 과정은 T계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데 분계에서 나타난 그 계정 과목 수대로
수대로 T 계정을 그린다. 그게 첫 번째죠.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금액을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금액은 당연히 기계장치 T 계정, 현금에 대한 T 계정이니까 본인 걸 써야 되는 거죠. 금액은 내 거. 그렇죠. 그 기계장치 1억 원 증가한 거, 현금 1억 원 감소한 거 이와 같이 기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계정 과목에 대한 내용은 제가 아까 기계장치 T 계정 그리면서 그 계정 과목을 기계장치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표현하라고 말씀드렸나요? 굳이 기계장치 안에 기계장치 1억 원 증가했다고 할 필요 없고 그 원인 관계에 대해서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따라서 계정 과목은 여러분들 네 거. 여기서 네 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기계장치가 지금 차변에 있기 때문에 대변에 현금 계정 과목을 빌려와서 써야 된다는 말이에요.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리기로는 이 기계장치가 증가하게 된 원인 관계를 계정 과목에서 찾아라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현금을 지불했기 때문에 기계장치가 증가한 거고 기계장치를 취득했기 때문에 현금이 감소한 거잖아요. 그 원인 관계를 적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헷갈려하세요. 복잡해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기계장치는 네 거, 금액은 내 거, T계정 계정 과목 수대로 T계정을 그려야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이 회계 순환 과정이라고 하여서 분계에서 전기까지 이르는 일련의 사항들 한 회계적 거래를 통해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시산표와 정산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해요. 시산표라고 하는 거 한번 그 정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기장에 기입된 모든 거래가 총계정 원장에 제대로 기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작성한 표를 시산표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총계정 원장 뭔가요? 일단은 총계정 원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분계에서 전기에 이르기까지 분계는 뭐 한 줄로 이렇게 차변 그다음에 대변 이와 같이 한 줄로 기재를 하면 되는 거지만은 전기는 어떤 거였나요? 그 분계의 계정 과목 수대로 T계정을 그려가지고 우리 계정 과목별로 거래를 기록하는 거였잖아요. 우리 그것을 전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기가 합산된 걸 총계정 원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총계정 원장은 그 그 회계 기간에 발생한 모든 계정 과목들이 있는 거겠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 거래가 모두 총계정 원장에 제대로 기입됐는지 확인을 하려고 하면은 이를 모두 계정 과목들을 합산을 해야지만 우리가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고 우리 그것을 잔액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 합계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각각 잔액 시산표, 합계 시산표라고 하는 거고 잔액과 합계가 모두 있는 것을 합계 잔액 시산표라고 합니다. 여기서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일반적이고 대중적으로 쓰이는 거는 합계 잔액 시산표인 것 같아요. 다음 보시면은 총계정 원장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계정 과목에 외상 매출금, 복리 후생비 이와 같이 제가 두 가지를 예를 들어서 표현을 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1월 10일자에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900만 원만큼 증가했대요. 그리고 대변에 1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지금 1월 10일자에 증가하는 거래도 있었고 감소하는 거래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잔액이 800만 원이구나. 그리고 1월 11일자에는 외상매출금이라는 나의 채권이 800만 원만큼 증가했고 그리고 동시에 감소한 그런 회계 처리가 있었나 보죠. 그래서 1월 10일자를 기준으로 한 잔액은 800에서 300을 뺀 500만 원이구나. 이와 같이 일자별로 그 거래 내역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정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복리후생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상매출금은 자산이기 때문에 증가 감소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복리후생비는 비용이죠. 비용은 즉슨 발생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1월 10일자에 50만 원 지출했어요. 1월 10일자에 50만 원 지출했고 1월 11일자에 100만 원 지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잔액은 각각 50, 100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와 같이 어떠한 자산부채 자본이에 따라가지고 수익 비용이냐에 따라가지고 모든 계정 과목을 총계정 원장으로 구분을 하고 이를 모두 합산을 한 게 시산표라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이 총계정 원장은 그 거래 단계 회계 기간에서 발생한 모든 계정 과목들이 이와 같이 일자별로 쭈루루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수정전 합계잔액 희산표라고 해가지고 모든 계정 과목들을 합산을 해서 잔액과 합계로 구분을 한 걸 여러분들 이걸 한번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총계정 원장이 제대로 기입이 되고 지를 확인하는 단계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차변의 잔액이 2억 7천, 차변의 합계가 2억 1,200, 대변의 합계가 2억 1,200, 대변의 잔액이 2억 700 이와 같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차변의 합계하고 그 다음에 차변의 잔액과 대변의 잔액이 이게 금액이 동일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이게 맞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게 어디에서 오류가 난 거거든요. 이걸 찾아서 수정하는 게 결산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겠죠. 이와 같이 현금이 지금 합계 금액이 2억 700만 원만큼 있었는데 현금이 감소 대변으로서 이와 같이 500만 원 감소하였고 결국은 그 잔액으로서 12월 31일자에 이거 2억 200밖에는 남지 않았다라는 거고 상품 같은 경우에 내가 상품 매입을 500만 원만큼 했었나 봐요. 그리고 상품의 지출 어떤 거죠? 판매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대로 기말까지 500만 원만큼 있구나라고 여러분들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본금도 지금 현재 2억 원 있었던 게 그대로 2억 원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거. 상품 매출의 경우에는 700만 원 발생한 거 그대로 있네요. 이와 같이 현금 한번 보시면은 현금이 2억 700만 원 있었지만은 지출한 게 500이기 때문에 그 잔액이 2억 200만 원으로 차변으로 기재되는구나. 합계잔액 시산표를 한번 보는 방식을 제가 현금을 통해 가지고 예시를 들어봤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가장 마지막 단계인 그 결산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되는 건데요. 결산의 뜻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경영활동에 의하여 발생한 거래는 분계를 통해서 분계 여러분들 아까 배웠습니다. 그 차변 그 다음에 대변 이와 같이 계정 과목과 금액을 적는 게 분계라고 했습니다. 분계를 통해서 분계장과 원장이 기록된다. 이러한 기록은 회계 기말에 계산 정리 마감하여 결산이 현재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파악하는 절차를 우리 결산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즉슨 분계를 통해 가지고 분계장과 원장이 기록했는데 이게 도대체 지금 12월 31일자의 성과와 상태에 맞는지 한번 체크하는 과정을 결산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 결국에는 여러 가지 이미 두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장부 마감입니다. 장부 마감이 결산인 거예요. 장부를 마감한다는 거 그렇다고 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손익계산서에 포함되어 있는 계정 과목들을 잔액을 0으로 만들어주고 그 동시에 그 손익계산서 만약에 우리가 수익이 100이라고 해봐요. 그리고 비용이 70입니다. 이와 같이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을 하면은 30의 이익이 발생했어요. 아니 이거는 32이익 발생한 건 올해 기준의 성과인 거고 내년에는 또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손익계산서 수익과 비용과 관련된 계정 과목들은 0으로 리셋 시켜버리고 이 32이익 이거 우리의 이익으로 남지 않았나요? 현금으로든 혹은 채권으로든 돈으로든 우리 장부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를 어떻게 반영을 하느냐?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을 그 대차대조표의 이익잉여금 형식으로 대체시켜주는 걸 우리 장부 마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30만큼 이익은 발생한 거는 자본으로서 우리의 자산으로 둬야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와 같이 손익계산서는 0, 그리고 이와 같이 대차대조표에 옮겨 적는 걸 우리 장부 마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일단은 손익계산서를 0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보시면은 비용계정과 수익계정의 마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익계정 없애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원래 수익의 발생은 대변이었죠. 그렇죠. 지금 전 단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매출이 발생했어요. 내가 물건을 팔아가지고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100만큼 발생했고 그와 관련된 대금을 현금으로 바로 받았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에 대해서 올해의 성과니까 내년의 성과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리셋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상품 매출은 대변에 있었기 때문에 이를 없애주는 단계로서 차변으로 빼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반대 계정을 손익으로 대체시켜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용 계정이 손익 계정인 차변으로 옮겨지는 대체 분계를 하고 비용 계정을 마감한다. 이 뜻이 무엇일까요? 예전에 올해 연도에 급여 항목으로서 70만 원만큼 지불을 했어요. 현금으로 지불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현금 70만 원 지불한 거, 급여 나간 거 올해 비용일 뿐이지 내년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수익과 비용 모두 리셋 시켜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에는 내년의 수익과 비용을 여러분들이 장부를 작성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비용의 발생, 차변이기 때문에 이거 없애주려면 어디다가 둬야 되는 거죠? 대변인 거죠. 따라서 급여를 대변으로 놓고 그 반대 계정 과목을 손익으로 놓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손익 100, 손익 70으로서 손익 지금 대변에 30만 원만큼 남지 않나요? 그게 어디로 간다는 거죠? 자본으로 간다는 겁니다. 집합 계정인 손익으로 설정한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상품 매출 급여라고 명칭을 할 수 없어요. 집합 손익으로 30만 원만큼 설정해 주는 거고 그 집합 손익을 자본으로 대체하는 것까지가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할 내용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는 지금 수익과 비용에 대한 마감은 했어요. 다 리셋 시켰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자산부채 자본까지 리셋 시켜야 되느냐? 그런가요? 저희 지금 자산으로서 현금 100이 있거든요. 이게 현금 100이 있었는데 12월 31일 기준으로 현금 100입니다. 근데 이게 1월 1일 됐다 가지고 현금이 0이 되나요? 우리 사무실 안에 있었던 현금 100만 원이 내일 됐다고 해가지고 새해가 밝았다고 해가지고 0이 되는 건가요? 아니죠. 자산부채 자본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과 비용과는 다르게 이 자산부채 자본 항목들은 내년도로 이월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차기 이월이라고 합니다. 이월은 보낸다는 거죠. 근데 차기로 보낸다는 거예요. 이거 회계연도 배우셨을 거예요. 올해 연도를 단기, 전년도를 전기, 다음 연도를 차기라고 불렀죠. 차기로 이월시켜준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자산이 100이 있었는데 감소가 80이 이루어졌고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에 자산이 12월 31일자로 남는 건 얼마예요? 20인 거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거 1월 1일자 된다고 해가지고 없어지는 걸까요? 안 없어지느냐? 그대로 현금은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의 기초에 이거 현금 자산의 이월로 이와 같이 차변으로 이월시켜야 된다는 거죠. 부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90만 원만큼 발생했었어요. 근데 여기 중에서 70? 잠시만요. 이거 지금 제가 잠깐 잘못했네요. 70만큼 갚았고 결국 남아있는 부채는 10이라는 거죠. 이게 뭐 새해 밝았다고 해가지고 탕감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10만큼도 2월에 주고 원래 부채 자리인 대변으로 이월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본도 마찬가지입니다. 30만큼 있었는데 감소해서 결국은 12월 31일 기준으로 10밖에는 남지 않았어요. 이 자본 이것도 없어지는 거 아니고 그대로 이월해가지고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본의 원래 자리 대변이기 때문에 이월된 거 10만 원 대변으로 기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비용 계정 수익의 마감이라고 해가지고 집합 계정인 손익 계정으로 일단은 설정하고 뭐 상품 매출이라든지 급여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정 과목을 모두 없애줬습니다. 그리고 그 손익 계정에서 뭐 대변, 차변의 합계액은 뭐 단기 순이익을 자본에 옮겨 적는 대체 분계를 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렇죠. 이게 만약에 수익이 100만 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비용이 70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올해 연도는 이거 이익을 본 거잖아요. 30만 원만큼 이익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거는 이익 잉여금으로서 우리가 자본금 형식으로 돌려놔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이 30만 원 이익 발생했으니까 여기 중에서도 우리 주주한테 배당을 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뭐 이익 잉여금 아니면은 뭐 임의 중립금이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사업을 위해 가지고 준비금 형식으로 약간 준비할 수도 있는 거고 약간 보존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관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본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 자본 계정으로 옮겨주는 대체 분계를 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뭐 회계 순환 과정이라고 해가지고 회계상 거래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 마지막으로는 결산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일련의 과정, 그 순환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회계 기초 내용에 이어서 회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거래라 부를 수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마감을 통해 가지고 재무상태표라든지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되는가, 이런 내용들 봤는데 여러분들 조금 이해가 좀 충분히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아무래도 짧은 시간 이내에 많은 내용을 알려주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약간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뭐 대략적인 흐름만 안다고 하면은 저는 전산세무 혹은 전산회계 공부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다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